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정기석입니다. 지난 7월 초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첫 공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보고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 방안에 대해 첫째, 환자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진단검사 점검, 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신종 변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둘째, 4차 추가 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권고하며, 셋째, 충분한 병상 확보,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치료제 처방 기간 확대, 요양병원과 시설 등 고위험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감염 발생 대응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행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근거 중심의 사회 대응 방역 체계를 유지하도록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확진자 격리 의무 및 마스크 착용 방역 조치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개인 방역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국민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유행 등 당면한 현안 외에도 동절기 유행 대비 및 신종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 백신과 효과 있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방역과 의료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료 자원을 점검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며 현장의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처우에 유념해서 방역 대응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모든 제도는 현장 확인과 모의 훈련 등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차질 없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정부가 해주기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먹는 치료제, 백신 접종 등 이미 권고하였던 방역 대응 조치를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했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역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먹는 치료제를 적기에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적절한 코로나19 치료제 서비스를 보장받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각 의료기관의 대표분들께서도 치료제 처방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위험 환자들이 치료제 처방이 늦게 돼서 고위험군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지난 2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여전히 예방접종은 가장 중요한 방역수단입니다. 특히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은 물론이고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또한 정부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효과적인 칼과 방패를 가지고 코로나와의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방이 좀 복잡합니다. 즉 복잡한 처방 환경과 백신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처방률과 4차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근거를 분석해서 각종 위험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해에 기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정부의 대응 상황과 방역 정책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근거 중심의 제언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고위험군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고위험군이 어떻게 정부가 준비한 또 우리가 공고한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서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신속하게 그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고위험군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각 해당하는 개인들이 앞으로 혹시 병에 걸렸을 때 또 의심이 됐을 때 어떻게 과정을 따라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까지 가는지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보시면은 우선 고위험군은요, 잘 아시다시피 60세 이상의 모든 고연령층은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나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 패스트 트랙에 접근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에 해당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면역 저하자 그룹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암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결핍증이라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신 피질 호르몬. 그 다음에 면역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고 그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다는 것을 의사와의 충분한 그 소통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면 자기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모르시면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이식을 한 분들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서 면역 저하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분류는 만성 질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혈압, 당뇨, 만성적으로 콩팥병, 만성적으로 간이 나쁜 분들, 만성적으로 호흡기가 약한 분들이 다 만성 질환자이고 이분들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코로나19에 잘 걸리면 위험도가 올라간다. 즉 치명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고위험군에 속하겠고요. 특히 체질량 지수가 30kg per square meter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정말 비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뚱뚱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는 자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70kg가 1m 70짜리가 70kg다 그러면 70 나누기 1.7 곱하기 1.7 이렇게 하면은 체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 발달계에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이분들도 본인들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어떤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처음 발견된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도 지금 시작했지만 만성 질환군에 속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이나 입소자들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시설, 장애인 거주시설도 고위험군으로 새로 분류를 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진단이 되자마자 가급적 그 자리에서 하루를 넘기는 것은 그만큼 불리합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항바이러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혹은 주사 항바이러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권고이고 지금 그런 쪽으로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이 패스트 트랙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쉬운 요양정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정신장애인 거주시설들입니다. 여기는 그 시설, 그 병원 안에서 신속항원 검사라든지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병원급에서는 그 병원에서 해당되는 대면 진료와 처방이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주시설들인데 병원이 아닌 이제 시설들인데요. 거기는 의료기동 전담반이라든지 촉탁기가, 그전에는 촉탁기가 처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해서 즉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입원이 필요하면 자율 입원으로 가거나 병상 배정반을 통해서 입원이 즉시 가능하도록. 물론 이 흐름도에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요구하고 계속 각 지자체 단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키라, 완벽한 체계를 만들라고 권고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개인의 흐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위험군들은 기침이 좀 난다, 열이 난다, 냄새를 잘 못 맡겠다, 코가 막힌다 하는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그냥 감기려니하고 미루는 것보다는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는 날 첫날 약을 먹는 경우하고 그 다음날 먹는 경우가 치료의 효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약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속항원 검사를 하든 PCR 검사를 하든 이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특히 원스톱 진료센터에서는 결과가 나온 즉시 처방을 받을 수 있고요. 처방을 받고 나서는 호흡기 진료 환자 진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택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스톱 진료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때요. 그러니까 진단을 위해서 찾아갈 때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저희가 이 부분에 개선을 요구를 했고, 지금 다행히도 중요한 포털 사이트나 또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심평원, 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검색어만 쳐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어디에 원스톱 진료센터가 있는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최근에 개선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저께 오후부로 9,594곳의 원스톱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전국에 있는 의원급이 3만 한 4천여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원급이 참여한 곳이 8,600여 개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죠. 즉 의원들 동네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원급 3곳 중에 한 곳은 원스톱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약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안내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각 단위별로 점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수록 해야 되고,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사 선생님들은 약 처방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이 이제 나온 지 꽤 됐고 저도 그 약을 한번 먹었습니다만 크게 부작용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한테는 신속하게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또 환자분들을 요구를 하십시오. 항바이러스제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의사들한테도 처방을 해주기를 촉구를 해야 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입원이 문제가 되면 이 원스톱 진료기관이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통해서 입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입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어떤 병원 형상이라든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역시 이 부분도 꾸준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공휴일 야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원스톱 진료기관은 공휴일 야간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재택 치료를 하시던 간에 원스톱 진료기관에 들어가셨던 간에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 안내문에 보면은 의료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문, 전화번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야간이 되면 의료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상담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꼭 지자체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화가 혹시 밀리진 않는지, 또 혹시 잠시라도 응답을 못하는 시간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특히 가장 위험한 혹시라도 독거노인이나 접근이 어려운 누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전화 한 통으로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 보건소와 의료상담센터 119가 각자 참여해서 공휴일 야간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담에 따른 조치에 의해서 응급실 가실 분 응급실 가고 병상을 기다려도 될 정도로 하루나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면 병상 배정을 기다렸다가 입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속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위험군들한테 제공이 된다면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0.06%의 치명률 또 최근에 발표된 약간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0.04%까지 떨어진 이 치명률을 계속 이 상태 혹은 더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독감의 치명률에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그야말로 일상이 보장되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객관적인 수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하겠다는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분들한테 더 확실하게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아팠을 때는 더 빨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1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위험군이 왔다. 그러면 고위험군이 먼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생각이고 저의 오랫동안에 강력하게 생각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이 철저히 보호가 된다면 그 외에 고위험군에 있지 않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궁극적으로 엔데믹으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